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류민영 선생입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마도 이번 시험에 비추어서 답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고, 또 시험 보는 순간에도 굉장히 좀 고통스러우셨겠다라는 생각들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주관식 시험이고, 또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의 관점과 또 우리 같이 풀이하는 사람의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또 그러다 보니까 풀이하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모두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해설 강의를 좀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느끼는 거지만 본인의 답과 다를 때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얘기가 되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면서 간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봤을 때 어떤 결과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를 판단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답을 제시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채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릴 때 이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것에서 후에 더 연구를 제가 한 다음에 바꿀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까지 준비를 하면서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느냐에 비추어서, 그리고 출제자들은 어떤 마인드에서 이 문제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답은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해설 강의에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대략 이 정도의 선으로 류민영 선생의 의견을 제시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런 관점 아래에서 같이 좀 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논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논술 보시죠. 논술을 보시면 다음은 최교사, 권교사, 김교사가 겪고 있는 갈등 상황과 관련된 반성적 저널의 일부이다. 세 교사의 저널에 근거하여 각 교사가 갈등한 내용을 각각 기술하시오. 기술하시오로 줬어요. 기술하시오로 주었기 때문에 이 기술하시오에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을 좀 해본다면 결국 이 부분에서는 다시 말해서 타픽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하면서 어느 example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규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탄탄한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픽을 반드시 example과 더불어서 써달라, 서술해 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등 상황에서 세 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선택한 행동으로는 뭐가 표현이 돼야 되냐면 example이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example이 제시가 되면서 이거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이유를 기술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supporting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잊어버려지지 않은 상태로 진술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좀 어려운 부분인데, 선택한 행동 이후에 나타난 문제를 찾아서, 선택한 이후에 나타난 문제가 무엇이냐를 example로 찾아야겠죠. 찾아서 해결 방안을 교사별로 얘기를 하는, 이것의 일관성을 갖춘 해결 방안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우리 논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연습을 많이 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논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얘기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이 내용이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마도 여러분들은 최교사로 갈등 내용, 이걸 1번으로 최교사, 권교사, 김교사로 갈등 내용을 서술을 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 최교사, 권교사, 김교사로 example을 찾아서 각각의 이유를 서포팅을 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 행동 이후에 나타난 문제를 또 최교사, 권교사, 김교사로 잡으면서 해결 방안까지 얘기를 한다면 이 순간 이 시험이 원고지가 모자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 순간.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시험 문제에서 문단을 주어진 순서대로 조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로 이런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즉 1번 본론 문단에서 최교사, 권교사, 김교사, 2번 본론 문단에서 최교사, 김교사, 권교사, 그다음 3번 본론 문단에서 최교사, 권교사, 김교사로 쓰면 중첩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시간도 공간도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첫 번째 해결책은 1번 문단, 2번 문단, 3번 문단을 최교사, 권교사, 김교사 별로 나누고 최교사에 해당되는 갈등 내용, 갈등 상황에서 선택한 행동, 이유, 그런데 문제가 뭔지, 그래서 어떻게 바꿨어야 되는지가 5개 정도의 문장이나 내용으로 쭉 진술이 돼서 넘어가면 그러면 나중에 본론 4를 쓰는데 조금 유리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걸 생각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라고 봅니다. 따라서 논술 문제에서 있는 그대로 기술하라, 두 번째에서도 나와 있는 게 각각 기술하라,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찾아서 논하시오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율을 썼는데 막상 답안을 작성하다 보니 이거 시간도 모자라지고 또 한 말을 또 해야 되고 이거 문제가 되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고민이 되었었던 그런 유의 문제일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거에 비추어서 문단을 좀 살펴보면 주영이는 입이 짧고 편식이 심하다. 주영이의 어머니께서 그 점을 걱정하신다. 사실 내용 구성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던 편식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편식 지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들어오면서 표면적으로는 들어오면서 세 번째 문제 보세요. 주영이는 거의 매번 식사 시간에 자신이 싫어하는 음식을 남긴다. 나는 주영이에게 배식된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여기 교사가 갈등한 내용을 기술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하나가 들어오게 되죠. 나는 주영이에게 배식된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해야 할지, 주영이가 꺼려하는 음식을 남기는 것에 대해 허용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고 문제지의 개요를 작성을 해나가면서 타픽으로 각 교사가 갈등한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편식 지도 상의 갈등 혹은 편식 관리 상의 갈등이라고 규정해 주면서 가셨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할 때 그 다음 보면 주영이에게 배식된 음식을 골고루, 그러니까 유아들이 건강을 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주영이에게 배식된 음식을 골고루 먹이도록 지도하였다. 어떻게 주영이가 꺼려하는 음식을 남기는 것을 허용할지 고민하다가 여기 보면 배식된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할지 혹은 꺼려하는 것을 고려해서 음식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허용해야 할지 이걸 갈등 상황으로 규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와 뭐의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영양 공급에 더 주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유아의 선호도를 고려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두 번째 이 편식 지도상의 갈등에서 어떤 내용이 갈등한 내용인지가 첫 번째 내용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선택한 행동의 이유를 써라. 그러면 선택한 행동이 나와야 되고 그 뒤에 보면 주영이에게 배식된 음식을 골고루 먹도록 지도했다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균형 잡힌 영양 공급에 혹은 골고루 먹게 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골고루 먹게 함이라고 규정을 해주고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example에 대한 서포팅이 이유를 서술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유아의 균형 있는 영양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까지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선택한 행동 이후에 나타난 문제를 찾아서 그럼 보면 그랬더니 어제는 주영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음식을 남겼는데 알고 보니 먹기가 싫어서 핑계를 댄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먹기가 싫어서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고 분명히 균형 있는 확보를 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선호도의 문제를 반영하지 않아서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유아의 행동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거의 답정너 아닙니까? 답으로 나와 있는 건 대부분 뭐였어요? 그래요. 조리법의 변화를 준다는 거였어요. 왜 조리법의 변화를 주느냐? 이게 선호를 반영함으로써 무엇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영양 공급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나의 내용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3번까지 김 교사는 해결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얘기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권 교사의 얘기로 가봅니다. 권 교사의 얘기를 보니까 상희가 2학기 접어들어 부쩍 말수가 줄어들었다. 며칠 전에는 힘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등원하기에 상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더니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아침에 밥 먹다가 엄마 아빠가 또 싸웠어요. 집안 불화의 문제가 나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상희의 행동에 대해 갈등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부모님의 다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야 할지 언급하지 말아야 할지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말씀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타픽으로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학부모 상담 시 상담 내용의 선정상의 갈등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 내용에서 갈등이 된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가정에서 유아가 본 행동 따라서 유치원 가정에서의 분위기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다룰 거냐? 유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를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면 어두운 표정으로 등원한다라고 하는 유치원의 생활에 대한 얘기만 삼을 것인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라고 하는 내용으로 상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상희의 유치원의 모습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선택한 내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택한 내용이 바로 유치원에서의 생활만 상담 내용으로 삼음. 유치원에서의 상희의 문제 행동만 상담 내용으로 삼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쓰자면 무엇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그러니까 가정과의 원활한 관계 형성에 문제가 생길까봐.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하여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하여. 그런데 그 행동을 했을 때 뭐라고 나와요? 예전처럼 활발한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더 어두운 표정을 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그 행동을 선택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가 되는 것이냐? 자, 부모의 원활한 관계 유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유아의 문제 행동이 수정되지 않음. 여기까지는 누구나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그 이유로 써야 될 것인가, 혹은 대안을 무엇으로 써야 될 것인가, 해결 방안을 무엇으로 써야 될 것인가 관건이거든요. 추측이나 추론을 상담 내용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상희에게 뭔가 의도가 담긴 질문에서 얻어진 답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상황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이전과 지금의 차이에 이르기까지를 사실대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안의 내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일화 기록과 같은 것들이 대안의 내용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일화 기록을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 시 공유하여 부모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상담 과정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내담자 중심 상담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상담 시 공유한다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내용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보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얘기를 좀 살펴보면, 유치원 운동회와 관련하여 교사협의회가 있었다. 업무 담당자인 박 선생님께서 작년에 실시한 운동회가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면서, 이건 본 거잖아요.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실행하자고 하셨다. 이건 본 거잖아요. 그럼 뭔가 혁신적인 형태의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읽어 내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유치원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나온 논술 문제가 그대로 한 파트로 반영이 돼서 나온 거죠. 새로운 방식의 운동에 대해 생각해 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의견을 내놓아야 할지 함구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거예요. 그럼 갈등의 내용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회의, 교사 협의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토픽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사 협의회 시 의사 결정 과정과 에서의 내용의 채택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하다가, 이 부분이 고민이 되었었던 거는 갈등한 내용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여기는 하나는 올해도 같은 방식, 이전에 했었던 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검증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거냐, 아니면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볼 거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갈등 안에서 궁극적으로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를 얘기를 해야 되죠. 무엇 때문에 혁신적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기로 했느냐? 바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도예요. 도. 요거. 이것도 덧붙여진 고려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제안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한 걸 찾아보면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 그래서 혁신적 프로그램을 하기로 하고 말을 했다는 거죠. 제안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형태의 내용을 지역사회 연계도 고려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게 훨씬 더 새로운 차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나타난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협의회 내용으로 관심을 갖거나 채택되거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차근차근 설명한다? 아니에요. 이미 여기에서 뉘앙스가 있는데, 맥락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몇 분의 선생님들께서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바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회의 시간은 짧게 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내가 내 의견만 얘기하고 끝날 거냐, 강하게 주장하고 얘기하고 끝날 거냐, 그렇게는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여기에서 해결 방안은 실제적으로 많이 쓰는 방안인데요. 회의 이전에 공감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들어온다. 이게 답안입니다. 협의회 전에 공감대 형성과 그리고 문제의식 공유를 위한 시간을 먼저 갖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들어왔어야 돼요. 그래야 협의 시간에 자신들이 고민한 걸 탁탁탁탁 찬성 반대부터 시작해서 이미 찬성하는 입장으로 이미 분위기를 했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결정해 나갈 수 있다. 그래야 협의의 과정이 구체적인 사안으로 협의의 중 구체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혹은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답변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얘기들입니다. 자, 이렇게 문단이 3개가 쌓여지면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원고지를 혹은 주어진 공간을 혹은 일관성을 가져서 문제를 진술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형태의 내용입니다. 다음 걸 얘기를 좀 해보면, 그래서 최 교사의 경우 유아와, 권 교사의 경우 학부모와, 김 교사의 경우 동료 교사와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얘기를 하자면 교육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교사가 갖춰야 될 덕목을 한 가지씩 쓰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1.1점으로 둬야 되니까, 이걸 공동체적 차원과 교육 공동체적 차원과 그 다음에 상호작용적 차원에서 덕목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어떤 덕목. 그리고 이거는 답안으로 제시가 될 때 이 덕목과 이유가 맞아 들어가면, 일관성으로 맞아 들어가면, 그러면 어떤 거든지 점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가 되어 있을 수 있을 텐데, 최 교사와 유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아의 식습관 지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배려에 해당되는데요. 유아가 가지고 있는 선호도를 배려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어떤 덕목 등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유아의 선호를 고려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영양 공급도 이루어져서 전인적인 혹은 그 균형 잡힌 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서술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요. 이유에 대해서. 자, 두 번째 얘기로 해드릴 수 있는 건 권교사와 학부모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예컨대 가장 중요한 건 덕목으로서 사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객관적인 판단, 객관성에 입각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혹은 진실성을, 그렇다 그래서 이 진실성이 나무라거나 아니면 부모님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객관성을 유지를 하면서도 부모가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성을 가진 안내자의 덕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될 거냐.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문제의 심각성이 수준이 낮을 때 이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거부감 없이, 부모님이 거부감 없이 신속하게 생활 지도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혹은 함께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김 교사와 동료와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는 결국에는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적극성 혹은 협력의식, 이런 것들을 함께 써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문제 해결의 방향을 결정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하고, 이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회의에서는 효율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해결 혹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굉장히 쉬운 것처럼 여겨지는 형태의 문제였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이런 형태의 내용들, 선호도의 문제를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리법의 변화는 좋으나 이렇게 편식 지도의 갈등, 영양 공급, 선호도 고려, 골고루 먹게 함, 균형 있는 영양 확보라고 하는 것을 써내가갈 수 있느냐. 학부모 상담 시 상담 내용의 선정 시의 갈등이라고 규정하면서 가정 내에서의 분위기에 대한 유아 인식과 유치원의 생활에 대한 것을 상담 내용으로 삼을지에 대한 갈등, 그래서 유치원에서의 상의 행동만 해서 결국에는 원활한 관계 형성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뭔가 일화 기록을 통해서 상담 시에 공유함으로써 상담 내용이 부모로 하여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깊이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교사협의회 시 의사결정 과정 내용으로 채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검증된 프로그램과 혁신적 프로그램 사이의 내용, 지역사회의 연계도 고려한 프로그램 제안으로 혁신적 프로그램을 제시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채택되지 않더라. 이유는 협의해진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공감대 형성을 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교사가 갖춰야 되는 덕목이 배려, 진실성을 통해서 유아의 균형적인 발달로 이어지도록 한다. 객관성, 진실성을 통해서 신속하게 생활지도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동료와의 관계에서 공감과 협력, 적극성 등을 갖춰서 미리 문제 해결의 방향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한 다음에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연결해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논술에 관련된 얘기를 마쳐봤습니다. 네, 이제 2교시 교육과정 A형에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풀이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으니까요. 이걸 보아 가시면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다음은 공공유치원 교사들이 2015 개정유치원 교육과정의 평가와 관련하여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부터 보게 되면 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건이 되었던 형태의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활용 사례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활용 사례.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게 활용 사례이기 때문에 활용 사례에 관련된 것을 교육과정 안에서 찾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긴 했지만 유아평가 안에 활용 사례에 관련된 내용이 유아에 대한 이해, 누리가정 운영 개선, 그리고 부모연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 출제의 의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찾으라고 하는 건 위 대화에서 평가에 근거된 내용에 비추어서 세 가지를 찾으라고 계속 했으니까 이 내용에 비추어서 찾아내면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자체 평가를 해보니 실외 공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어요 라고 해서 누리가정 운영 개선으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관찰 결과를 부모 면담 때 말씀드렸더니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부모 면담 자료로 활용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갔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래쪽의 내용을 보게 되면 관찰 결과는 준석이의 놀이 방해 행동에 대한 지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유아에 대한 이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위 대화에서 세 가지를 찾았으라면 이 1, 2, 3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더 안전하게 제시하려면 누리가정 운영 개선, 부모 면담 자료의 활용, 그 다음에 유아에 대한 이해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시를 하면서 가져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관찰 방법의 명칭을 써라. 이거 그야말로 이건 쉽게 준 거죠.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봤는데 그리고 사건 표지법의 하나, 그러니까 헷갈릴까봐 아예 정교하게 준 거예요. 사건 표지법의 하나의 뭐를 정해서 놀이 행동을 할 때마다 기록해서 얼마나 하는지 최종량을 얘기한다 그래서 뭐로 얘기를 했느냐, 빈도식 사건 표지법으로 정리를 했었던 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한 가지 쓰시오 라고 얘기해서 위에서 사용한 여기 위에서 사용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얻은 결과 외에 ABC 사건 서술식 사건 표지법을 적용해서 알게 된 도대체 ABC 사건 표지법을 어떤 목적 때문에 씁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의 자료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보면 표지어, 채점의 표지어가 그러니까 ABC에 해당되는 그 문제 행동
방해 행동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결과까지는 안 써도 원인까지는 써줘야 채점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셨던 것처럼 여기 1번에 대한 답,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에 대한 답으로 확인을 좀 해두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이 부분 놀이행동에 대한 지도, 이거를 각각 유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부모 면담 자료의 활용, 그 다음에 누리과정 운영 개선으로 가져가 주시고, 이거는 빈도시 사건 표지법, 여기 내용은 문제 행동의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부분으로 활용해서 접근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2번 문제. 유치원에서의 원내 교사 연구 모임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표를 분석하는 문제의 대표적인 예가 여기 나와 있던 것이고요. 이거는 시간 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표 1과 표 2를 비교한다 라고 해서 4월과 이렇게 나오죠. 10월에 표를 비교해서 유아와 관련된 이 내용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된 대로 찾아낼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변화 내용 중 한 가지를 쓰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답이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한마디의 의미로 갈 수 있거든요. 이게 변화된 시험 문제의 유형입니다. 이걸 문제를 분석해 보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C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답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B 유아에 두느냐, C 유아에 두느냐, E 유아에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즉 C 유아가 4월에는 B 유아를 선택하지 않았었는데 선택했다. 반면에 이게 어디 있느냐? E 유아에 대한 얘기를 써줘야 돼. 그래서 답의 구성은 C 어떤 얘기가 되든 B와 E와 C가 답안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를 해드렸던 것처럼 C가 E 대신 B를 선택함, B는 C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다가 C가 E 대신에 B를 선택함, E는 C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가 대신에 B 받지 못하고 B가 선택됨, B가 선택됨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가장 됨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가장 안정적인 답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원래 의도는 B, C, E가 다 들어가는 답이어야 되나? 원래 의도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 당구장 표시한 것처럼 B는 C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다가 선택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E는 C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가 받지 못했다 라고 하는 말이 다는 아니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두 가지도 답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이게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관건은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예요. 두 번째, 왜 2번 실시했느냐를 얘기를 했을 때 결국에는 이런 뭐를 찾아내기 위해서 변화 양상, 유아들 간의 또래 관계에서의 변화 양성, 이 말이 단지 변화 양상만 있어도 답이 안 돼요. 사회성 측정의 목적으로서 또래 관계에 있어서도 답이 안 돼요. 즉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안 되었는지, 즉 또래 관계라고 하는 말과 변화 양상이라고 하는 말,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문제에서 요구한 것을 다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가장 보수적인 형태의 답이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 들어오고요. 2번 문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낫기분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낫기분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true, false 낫기분 문제를. 그래서 가에 대해서 사회성 측정법 예시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쓰시오 라고 해서 제시되어 있는 것, 이 가에 위에서 가의 대화에서 나타나 있는 것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서 써라 라고 해서 전체를 다 찾아가 봐야 되는 내용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가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서 표를 살펴보니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네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유아들이 선호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어요. 사회성 측정법에서 누가 누구를 선택했느냐에서 선호는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건 얘기가 되죠. tru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 유아들끼리만 놀이를 해서 걱정이었는데 또래들로부터 적게 선택받은 유아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는 true. 그리고 또래 그룹이 형성된 이유, 이건 not given. 몰라요. not given. 주어진 바가 없어요. 객관적인 자료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무시되고 있는 유아의 놀이 유형에 대해서 놀이 유형도 안 나와 있어요. 그게 결국 무슨 문제? not given.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찾아 쓰시오니까 요 두 마디를 1번과 2번으로 찾아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 문제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봤었던 내용인데 저도 유아들을 지도하는 데 사회성 측정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된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할 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아의 선택을 이게 다짜고짜로 제가 그 용어를 쓰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측면이냐. 그런데 유아들이 서로 다투기 전과 선택 후에 선택이 다를 수 있다. 다르다, 같다. 일관성의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수집된 결과를 해석할 때 그 점은 조사나 관찰을 포함한 평가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 연구 모임에서 이야기 나누기 동영상을 보면서 시간표지법으로 교사의 상호작용 유형을 분석했었잖아요. 반복 관찰한 내용을 분석할 때 관찰자 내 블라블라 이건 했었죠. 관찰자 내 블라블라.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1순위 답이 뭐가 되는 거냐. 관찰자 내 신뢰도가 답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관성이란 말이 답이 안 되냐? 됩니다. 신뢰도는 정확성과 함께 모두 포함되는 말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정답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주관식 시험이고 어쩔 수 없이 용어 안에 그 유창성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 안에서 분명히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3번. 다음은 공공유치원 교사들이 동물과 자연을 주제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송교사가 교육 내용을 조직하기 위해서 활용하고자 했었던 접근법이 뭐냐. 송교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이 어떤 형태의 내용들을 쭉 하되 여기 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발달 특성을 반영해서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 자기와 가장 가까운, 그 다음에 친구가 좋아하는 동물 확대가 되죠. 하나의 주제가 확대가 되죠. 우리 동네까지. 이게 접근법을 쓰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원리로 갔으면 계열성과 같은 것의 원리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접근법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나선형적 접근법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냐 아니면 동심원적 접근법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관건이 되는데요. 관건이 되는 건 우리 동네에 있는 동물이나 관련된 기관을 조사해보고 동물병원이나 애견 미용실도 현장 체험 학습으로 가도록 해요 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나와 친구 알아보고 우리 동네에 있는 동물과 관련된 기관도 조사해보고 동물병원이나 애견 미용실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가도록 한다. 이런 부분. 이게 나선형적 조직으로만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동심원적 조직으로 얘기를 할 거냐 해서 이 끝부분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동물과 관련된 기관도 조사해보고 물론 탐구학습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동물병원이나 애견 미용실로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로부터 점점 확대해서 친구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이런 수준까지 나를 포함해서 쭉 넓혀갈 수 있는 형태의 내용으로 봐서 제 생각에는 동심원적 접근이 좀 더 가까운 형태의 접근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 그래서 나선형적 접근이 없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둘 중에서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저라면 동심원적 접근으로 선택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내가 나로부터
확장해서 친구까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 있는 동물과 관련된 기관도 조사해보고, 동물병원이나 애견 미용실로 내 현장 체험학습을 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내용은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주제, 핵심 개념, 아이디어, 원리에서 동물이라고 해서 나선형적 조직, 나선형적 접근법, 이렇게도 갈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이게 현장 체험 학습에 본인이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 사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까지 확대해서 확인해 보는 과정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심원적 접근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 일견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동심원적 접근으로 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생각이 바뀌거나 하면 따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교수학습의 원리를 쓰시오 라고 해서, 기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호준이는 공룡을 유독 좋아했어요. 그래서 공룡에 관심과 흥미가 높은 호준이를 위해 공룡 모형이나 공룡과 관련된 도서 등을 교실에 비치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호준이를 위해의 초점이 있죠. 현정이의 경우 공룡 이름을 많이 알고 있어서 공룡 이름을 보는 동안 현정이는 공룡 사전 만들기를 하도록 얘기를 했어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개별화의 원리로 봅니다. 그 다음 니은에 해당되는 걸 보면, 동물에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누도록 하던, 나누도록이라고 해서 상호작용의 원리라고 되고요. 이건 집단 역동성의 원리로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안교사의 대화에서 계속성의 원리가 적용된 내용을 한 가지 찾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성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여기 3세뿐만 아니라 4, 5세에서도 지속적으로 동물 주제를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근거해서 실외활동, 동적활동, 개별활동으로, 이거는 맥락 보고, 여기 있는 맥락 보고 연결해서 정리를 해두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좀 봤고요. 4번으로 갑니다. 자, 안전교육에 관련된 부분에서 나누는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 기특한 누리과정 정리해드리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꼭 그 구체적인 교육 내용까지 얘기를 하는 걸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생활안전교육,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교육 내용 중 두 가지를 쓰라 그래서 이게 가장 보수적인 형태의 정답입니다. 이 중에서 나머지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자비를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육 내용을 쓰라 그러면 이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이 단지 이 기준 안에만 들어와서 좀 애매한데, 문제를 출제했을 때 1순위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 용어는 응급조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렇게 나와 있고, 관건은 이 니은인데요. 이게 교무실의 비상사태를 대피해서는 이게 명칭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비상시 대응 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비상시 행동 요령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비상시 대처 요령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 교육과정 평가가 아니라 어린이집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정 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비상시 대처 방안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견 정답은 비상시 대처 방안으로 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비상 대응 체제라든가 비상시 행동 요령이라든가 대처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정답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때로는 어떤 곳에서는 사고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있거든요. 근데
저는 비상시 대처 방안, 비상시 대응 체제, 비상시 행동 요령, 비상시 대처 요령 여기까지 일단 비상시에 해당되는 사태를 대비해서라고 얘기를 해서 요게 가장 일견의 핵심적인 형태의 답안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잘 찾아보지 못했던 용어예요. 그래서 현직 교사들한테도 물어봤는데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용어로 일단은 일견 정답으로 좀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5번으로 갑니다. 5번도 여러분들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굴러오는 후프에 몸이 닿지 않도록 움직인다라고 해서 피하기로 정리가 되어야겠고요. 이게 플라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작 동작인지, 뒷부분에 이리저리 다녔기 때문에 이동 동작인지, 이것도 사실은 고민이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는데, 피하기를 할 때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조작적인 요소도 이동적인 요소도 다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맥락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굴러오는 후프에 몸이 닿지 않도록 움직인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움직인 거거든요. 교사가 원한 건 밟지 않도록 하면서도 여기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준비 운동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 운동을 하면 보통은 제자리에서 하거든요. 제자리에서 준비 운동하는 맥락에서 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으로 보면 비이동 동작 안에서 설명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일견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근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답마다 여러 가지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 근거는 이렇게 찾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보게 되면 니은에 포함되어 있는 동작을 찾는다라고 해서 높게 말하면 뛰고 낮게, 물론 이게 수준이라는 하위 요소가 있지만 크게 지각 운동의 요소를 쓰라 그랬으니까 공간 지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세부 내용 마지막이라고 아주 백화점으로 내기 시작을 하네요. 안전하게 놀이하기 여기에서 찾아갖고 와야 되고, 친구와 협동하며 놀이한다 해서 여기에서 찾아와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규칙성 이해하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규칙성 이해하기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답을 보면서도 계속 이걸까 굉장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근거를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6. 문자 언어 접근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억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니까 의미있게 친숙한 글자를 의미있게 그 다음에 낮자를 이용해서 두 가지가 모두 다 들어가니까 뭐라고 봐야 되냐, 균형적 접근으로 봐야 되고요. 여기 환경 인쇄물에 해당하는 예가 실제로 찾으면 여기 유치원의 주변 간판과 과자 상자나 광고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출제 의도는 이렇게 썼어야 되는 게 출제 의도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과자 상자나 광고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얘도 답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음 언어 발달을 위한 지도에서 의미 부여의 예를 찾아라. 여기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과자로 위에 과자지비오라고 하는 거에서 정교화된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걸 보셔야겠고요. 이런 3번 문제도 굉장히 다짜고짜형의 문제였죠. 오늘 게임 재미있었어요? 네. 은솔이는 왜 재미있었어요? 주사위에 과자 이름이 있어서요 라고 얘기해서 발문 유형의 차이점을 쓰라고 한다면 네라고 했었던 거의 반응과 이렇게 반응, 사실은 이거 한번 다뤘던 형태의 내용이고요. 수렴적 발문이냐 확산적 발문이냐 이것도 답이 되고, 폐쇄적 발문이냐 개방적 발문이냐 이것도 답이 됩니다. 이런 유형으로 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문제 봅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 음절 인식에 초점을 두는 활동명을 가에서 두 가지 찾아서라 라고 해서 음절 인식에 초점을 두는 건 여기 가자로 시작하는 말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로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글 표기의 특성, 요게 기특한으로 정리해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렸었다는 거죠. 자질 문자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음소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음절 단위로 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표음 문자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표의주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5개 중에 이 활동들에서 이게 음절 인식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를 설명하고자 했을 때 아마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제 생각에 제일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표음 문자. 왜냐하면 말 소리가
다리다. 이렇게 말소리가 같은 기호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다, 은. 이렇게 말소리가 같으면 같은 기호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기되는 것은 표문자인데, 관건은 음절 단위로 씀이 답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미약해요. 정확하게 보면 표문자를 지향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음절 단위로 다, 은 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견 정답의 가능 범위는 이 표문자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이 음절 단위로 씀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굉장히 관건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가의 수수께끼 활동 보면 다리는 다리인데 못 건너는 다리는 라고 해서 다리로 표기되는 것 같은데, 의미론전이면 뜻이잖아요. 뜻.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한글의 특성에서 다 갔던 거죠. 그래서 한글은 똑같이 표기되어도 어휘에도 여러 가지 뜻이 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특징을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평적 어휘 확장이 이루어져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표의주의를 반영한다는 얘기와도 같거든요.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반영될 수 있다. 동음 이의어의 형태를 지닐 수 있다. 이런 내용이면 된다는 얘기죠. 다음 얘기. 문학적 요소 중 기억의 요소라면 플롯인데요. 답은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승전결. 그런데 기승전결이 아니더라도 발단, 전개, 절정, 결말도 기승전결과 같은 말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위기까지 포함하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답이 채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전개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채점이 가능하다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8번 문제. 자, 쓰기로 주었죠. 글자의 형태는 보이지 않고 기억의 행동에서 보면 가로선, 지그재그선, 구불구불한 선에서 좋아하는 선을 반복적으로 그리니까 끄적거리기도 답, 끼적거리기도 답, 글적거리기도 답, 우리나라의 표기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과정으로 하나 더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에서 소리가 문자 언어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요즘 바뀌어진 시험 문제 행태인데요. 그래서 책을 정말 강독을 꾸준하게 해나가면서 자기화된 것으로 갖고 있어야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topic supporting example의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린 게 아니고 쓴 거예요. 와, 선생님이 다시 써주세요가 각각의 이유가 좀 달라요. 여기 내용은 슐츠비를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그린 게 아니고 쓴 거예요 라고 해서 자신이 행위에 담긴 자신이 의미를 담는 행위를 할 때 그게 그리기가 아니라 쓰기로 철자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로 쓰고 있음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여기 선생님이 다시 써주세요 라고 해서 그 말 안에 관례적 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기는 형태를 만든 거지만 쓰기는 글자의 구성 요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를 만들기 위한 쓰기가 아니라,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쓰기가 아니라 의미를 담기 위한 글자의 표기 형태를 갖기 위한 쓰기임을 인식한다. 그 말이 더 들어가면 훨씬 더 정답이 되죠. 형태를 나타내기 위한 그리기가 아니라 이 말이 들어가고 글자의 표기 형태를 나타내기 위한 쓰기임을 인식하고 있다. 선으로 글자의 표기 형태를 나타내기 위한 쓰기임을 인식한다. 두 번째는 관례적 쓰기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서술입니다. 형태를 나타내냐, 글자적 표기냐, 철자의 표기냐, 그 다음에 관례적 쓰기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라고 하는 말. 자, 의사소통 영역의 상황에 바른 태도로 말하기에 근거하여 한 가지를 찾아 쓰고 그에 따른 행동 방안을 쓰시오. 그래서 근거도 써주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말한다의 근거에서 소리가 고개를 숙인 채로 대함으로 이게 익sem플로 들어오고 교사를 바라보고 이야기로 하도록 한다로 익sem플의 새로운 익sem플을 제시하도록 하는 형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확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교육과정 A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몇 개의 경우에는 조금 좀 더 고민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단 일견 정답은 이렇게 가져가면서 확인을 좀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2교시의 문제를 볼 겁니다. 이름이 바뀌어져서 나왔네요. 근데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우에라고 하는 사람. 놀이 수준에 관련된 것들 보면서 A에서 찾아내는 것들 보면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면서 실제로 가작화된 형태의 활동도 하고 또 상황이나 내용을 규정하는 형태의 것들도 들어가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수준의 명칭은 복합적 가작화 놀이. 이 안에 원래 다 사회 가작화 놀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 빠져도 답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함되어야 되는 요소가 이렇게 가작화된 상호작용과 상위 의사소통 상호작용이다. 나올 때가 될 때들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놀이의 틀의 변화가 있다. 그럼 결국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상위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example 찾아달라는 얘기니까 여기 내용 안에서 이렇게 연서야 내가 역할형에서 물을 가져올 테니까 구조 가방을 준비해줘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모의고사에서도 다뤘고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형태의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바로 탐색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지식구조를 설명을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도식 사건 에피소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각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리 강의 들으시면서 되게 문제로 반가우셨던 형태의 내용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때 박수 안 치셨으면 지금이라도 박수 치면서 해설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진짜 그림과 연관지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서 자아 유형을 이렇게 범주적 자아로 쓰는 것, 이거는 사피엔시아 공부하고 그리고 문제집 풀면서 그대로 나왔던 형태의 내용이네요. 사회적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까지 써주시면 되겠고, 이 부분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움린트를 4가지로 나누면서 정리했었던 내용입니다. 민주적 혹은 권위 있는 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인데요. 라에서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한 가지를 찾아 고쳐 쓰시오가 나왔잖아요. 모든 의사결정을 맡기는 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혹은 자녀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에 대한 내용은 해당되는 단계 명칭 쓰는데, 이게 사실 셀만의 경우는 우리나라 책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특징을 딱 집어서 뭐라고 할 거냐는 부분이에요. 일시적이고 신체적 혹은 물리적인 동료 단계, 이거 하나씩만 들어가도 놀이 동료 단계라고 하는 것으로도 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현재성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드렸었죠. 친밀감의 기초가 여기에서 시작을 한다. 바로 여기, 지금 여기, here and now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문제 유형이 헷갈려서 셀만인데 무슨 말을 쓰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좀 힘드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해낼 수 있었던 형태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존슨, 정말 옛날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거 우리가 기특한 놀이과정 유튜브로 정리하면서 이 내용 얘기를 해드렸었네요. 그래서 다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당락의 관건은 여기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구조성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내용이 놀잇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놀잇감이 아니라 참여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뭐로 따지느냐? 밀집도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강론서의 내용 안에 밀집도가 높아지면 비슷한 형태의 주제 놀이를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관건은
남자아이들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윤교사의 대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에 대한 얘기를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밀도 혹은 사회적 밀집도라고 하는 게 정답이 됩니다. 뭐 공간 재구성하는 방법은 뻔한 얘기였습니다. 영역을 통합한다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 내용을 보면 어느 한쪽이 많아지면 한쪽이 좁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소품 활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답정너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넷 문제는 거의 그 문해력을 묻는 문제였죠.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면 바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Children's Playfulness Scale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놀이 척도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신체적 자발성에 대한 문항 4개, 사회적 자발성의 문항 4개, 인지적 자발성 문항 4개, 즐거움의 표현, 그리고 유머 감각이었습니다. 뭐 이거로 당락이 결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설사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서 친구들이 좋아하고 친구들과 익살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라고 해서 충분히 피싱을 한 거죠, 언어적 자발성으로. 근데 이거는 익살스럽게 얘기한다 그래서 유머 혹은 유머 감각, 이거를 문제 내에서 찾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사회적 밀도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재밌는 건 집단놀이도 많아지고 방관자적 행동도 높아진다, 이런 연구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이 과정으로 포함을 좀 해두시면 되겠어요. 폐쇄 공간을 만드는 단계, 사회적 밀도, 영역 통합, 유머 감각, 그 다음에 여기 니은의 준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그래서 반영된 것, 니은에 해당되는 준의 특성, 익살스럽게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협동할 때 놀고 게임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놀고 즐거워한다까지 왔으니까 여기가 뭐겠느냐, 결국에는 example과 topic을 찾는 형태의 문제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 B의 4번 문제도 그 표현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동요 선정 시 고려한 점으로 여기 높다 낮다라고 해서 음정 발달에 대한 얘기 혹은 음역대 발달이라고 하는 거, 일단 음정으로 쓰는 강론서도 있고요, 음역대로 표시하는 강론서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음악적 요소에서 뭐 샘열임이나 음색이나 같이 마찬가지고 목소리에 따라 고유 목소리, 음색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조금 좀 어려워하셨던 문제가 바로 이 3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였는데요. 이 이응을 놓고 답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오선악보 대신에 그림악보로 바꿔주는 게 맞고요. 관건은 한 소절씩 나누어서 한 게 아니라 음의 전체적인 느낌이나 분위기부터 먼저 봐서 전체를 여러 번 들려주어 익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그래서 정답이 돼야 되고, 이게 노래 부르기의 방법에 홀송 메소드가 있고 프레이즈 바이 프레이즈가 있고 컨비네이션이 있어요. 우리가 선호하는 건 전체를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컨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먼저 뭐부터 해주느냐, 전체부터 먼저 들어주고, 그러니까 음악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배경이나 분위기, 의미 등을 가져가고 더 정교하게 프레이즈 바이 프레이즈로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내면 되시겠습니다. 왜 간단한 리듬악기 반주가 말이 되느냐, 이게 멜로디나 피아노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몸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거든요. 또 이렇게 장단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거든요, 전래동요의 경우는. 그런 의미로 봐서는 이응보다는 미음과 시옷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찾아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왔었던 형태의 내용이죠. 다양한 형태의 기법들,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표현 기능 중심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오게 되면 이해 중심,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이해 중심이다라고 하는 얘기로 하나 다뤘고요.
그다음에 이 A에 관련되어 있는 거 보면서 야 이것도 내미한 교육부 문서기 때문에 관찰, 토론, 조용, 전시, 셀프 가이드 등의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보는 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 확인하고 하는 것들 얘기하고 그다음에 B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찾아보면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찾게 되니까 토의나 토론법 이거는 디스커션이기 때문에 다 말이 되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됐고 버트만 나와서 힘들었었나요? 시릴 버트라고 하는 사람의 평면도형 발달 단계에 해당되는 것에서 실제로 시각적 사실이냐 묘사적 상징이냐 중에서 이 묘사적 사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그림을 보고 이 호랑이의 이 무늬 그 다음에 세부적인 표현 발가락 머리카락 얼굴의 구성 손가락 이런 거 그래서 묘사적 사실 시기가 답이 되고요. 세부에 충실하게 표현했다. 그거는 특징이 뭐와 같이 example로 되면 이게 서포팅이고 이게 탑픽이 되니까 줄무늬 얼굴 구성 그 다음에 손가락 등의 example을 제시해서 세부에 충실하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전체 내용을 함께 정리를 하면서 충분히 이해가 좀 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유튜브에 혜택을 좀 보시는 분들이 많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보고요. 6번 이게 이제 좀 또 여러분들 사이에서 많이 고민이 되시는 걸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답은 이렇습니다. 자, 일일이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관찰한 다음에 작성한 것이고 어느 공이 더 큰지 대보자라고 했으니까 비교 중에서 이거는 또 역시 유튜브에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직접적 비교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직접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탑픽이 직접적 비교라고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다양한 example들이 교육 상황에서 example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구성주의에 대한 것으로 자연탐구에서 나오면 이 얘기 선개념, 오개념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개념이 나타난 말을 써야 된다는 거 보니까 뭐든지 큰 공은 무겁고 작은 공은 가벼운 거야. 이 내용이 돼 있고 그 다음이 진짜 어려운 문제였어요. 할당 목표 니은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체의 크기가 같아도 무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디귿에 들어갈 활동 자료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뭘 써야 되느냐가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와 연관을 지으라는 거냐? 그래서 탁구공, 비치볼, 축구공 이렇게 쓰라는 거냐? 관건은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크기가 같아도 무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관건은 변인 통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구체적으로 뭘 줄 거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크기는 같으나 무게는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공들. 이렇게. 그럼 뭐가 정답이냐? 이 말이 있어야 돼요. 다른 비치볼, 다른 탁구공, 크기는 같으나 무게는 다른 축구공 등 이게 들어와야 돼. 허무하죠, 문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도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답을 보자마자 혹 이거야 이렇게 싶으실 텐데 저울 있네. 그러니까 표준화 단위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선 저울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저울 중에 양팔 저울은 스케일이 아니다. 저울은 저울인데 어떤 단위가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비교다. 여기서 단위로 사용되는 것, 측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표준화된 단위에 사용해서 단위가 표준화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표준화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 초점을 가져야 되는 건 바둑알이었어요. 바둑알. 도대체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한쪽에 바둑알 3개를 놓고 오른쪽에 그 공 놓고, 한쪽에 바둑알 4개를 놓고 오른쪽에 공 놓고 했다라면 바둑알을 통해서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위입니다. 예미 측정 단위의 사용. 바둑알 때문에. 그 다음에 양팔 저울이 측정 활동에 적합한 이유가 뭐냐?
시각적으로 직접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감각기관을 통해가 들어가야 돼요. 시각 감각기관을 통해 두 사물의 무게에 대한 비교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직접적 비교라고 하는 걸 줬으면서도 왜 쓰느냐를 이렇게 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설마 이렇게 내겠어? 그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한 문제 안에서 두 개의 정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으로 6번 문제는 확인을 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7번 문제 5개념 나오고 가의 기억에 들어갈 말 유아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새롭게 발견한 사이에서 무엇을 경험한다. 그것 한 다음에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는 개념을 변화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게 조절이냐 이렇게 가면 그러면 좀 제한적으로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조절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의 변화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동화로 할 거냐, 조절을 할 거냐 그런 얘기고 경험하는 건 인지적 불일치로 가는 겁니다. 기억을 통해 효린이가 알게 된 시스타, 효린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나의 A에서 찾으시오.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개념을 다시 가질 수 있었던 게 뭐냐? 여기 있네요. 내 차르기 더 많은 줄 아는데 똑같네. 이렇게. 피아제로 하나 냈으면 두 번째 비고스키로 나왔고요. 니은에 대한 얘기. 오늘 활동에서는 유아들이 현재 발달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이끌기 위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도움은 뭐라고 했어요? 비계 설정이라고 했고 사회적 중재 가능한 답입니다. 나의 비에 근거해서 마주대니까 눈사람 같다. 우리 눈사람 만들어 볼까? 그럼 나는 얼굴 만들 테니까 너는 못 만들어. 좋아. 찍기판으로 단추를 만들게. 너도 이걸로 해봐. 그래 난 이걸로 코 만들 거야. 우리 둘이 합치면 멋진 눈사람이 될 것 같아. 합치면 이라고 얘기해서 과학적 태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합동사. 나의 C에 제시되어 있는 교사의 발문에서 의도한 게 뭐냐. C를 봐보면 왜 부드러워졌을까? 물을 많이 넣었거든요. 이거는 말랑말랑해진 물을 넣고 나니까 찰흙이 어떻게 변했니? 더 말랑말랑해졌어요. 라고 해서 이 말랑말랑해진 게 부드러워졌을까로 얘기가 되고 물이 이 말랑말랑함 혹은 부드러움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되니까 뭐가 답이 되느냐? 추론하기가 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다음번에 문제는 이 나누기가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나에서 다로 진행된 경험의 연산, 이제는 이것도 낸단 말이에요. 연산에 해당되는 것도. 나에서 다로. 이렇게 나눴는데 모으면이라 그랬으니까 뭐가 답이 돼야 돼요? 더하기, 합하기가 돼야 돼요. 이거는 맥락에서 기계적으로 세는 일반적 수세기와 무엇이 있다? 합리적 수세기, 물체 세기가 있다. 그랬을 때 A의 특징을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합리적 수세기의 특징이 뭐냐? 요거예요. 물체의 개수와 수 이름을 1대1로 대응할 수 있다. 요게 오리지널 답이에요. 이런 얘기. 자, 여기가 관련제여서 이렇게 example과 관련제여서 가져가야 되고요. 니은에 관련된 구체물에 활용한 빼기 전략. 이것도 마지막에 정리할 때 했었던 거죠. 덜어내기 전략. 빼면서. 유아들의 생활과 수학적 상징을 사용해서 이해한 걸 표상하기 아니라는 거죠. 공유하기 위해서. 과정 기술을 의미한다. 그래서 답이 뭐가 돼요? 의사소통하기라고 하는 것으로 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해서 이제 B형까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또 조금만 더 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해드리는 이유는 그야말로 내가 아무래도 공부한 최선을 다해서 보낸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 혹은 결과가 이렇구나를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것이지 이걸 통해서 뭘 마음대로 결정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든지 답이 좀 다른 각도로도 보여질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객관적인 근거상 이렇게 다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고생하셨고, 그러니까 좀 대략 이 정도 선에서 본인들 거를 좀 찾아보시고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답의 가이드는 이 정도입니다까지입니다. 몇 점 이상 하신 분들은 잘한 분들, 몇 점 이상은 이해는 못한 분들, 이런 얘기 못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해드리고 싶은 건 2차는 제가 학원에 소속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가장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몇 가지의 수업의 계획안이나 아니면 수업 실현의 형태나 이런 걸 유튜브를 통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대략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제가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과외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별 지도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못 쉽니다. 쉬지를 못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학원과 계약 관계를 완료를 한 것도 제가 좀 어떻게든 조금 쉬면서 뭔가를 도움을 드리고자 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학원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년 강의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학원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은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나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저의 강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서 12월 달 중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월 중에 보통 이 노량진의 강의가 오픈이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좀 해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아직 그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위안이 되기를 바랬는데, 혹시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제가 생각한 답은 이런 형태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차에서 수업 실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계획안에 관련된 얘기들은 뭔가 좀 포맷을 달리해서 좀 재밌게 뭔가를 좀 만들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혼자서 하셔도 이건 충분히 성공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정확하게만 하시면. 그러니까 대신에 그룹 스터디를 한다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룹 스터디를 잘 조절해서 해 나가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